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뜬금없는 타이밍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네.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왔는데요. 벤투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 여론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저는 인정해야 될 부분과 인정해야 되지 않을 부분, 그러니까 비판 중에 합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막 우후죽순 나오다 보면 우리가 이제 이 어떤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제가 생각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뭐 의견이 다른 분들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존중하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들으실 분들은 그래 네 말이 좀 일리가 있다 이렇게 하실 분도 있지만, 듣기 싫으시면 이거 헛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제 의견도 그래 헛소리지만 넌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제일 진짜 정말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그러니까 기사를 보잖아요. 저도 포털에 올라오는 기사들을 많이 보고 주변에서 막 보내주기도 해요. 막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 이러면서 막 이제 막 보내주는 경우도 있는데, 어, 좀 제가 보기엔 좀 지금 과한 것 같아요. 또 과한 것 같아서 일단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는 이번 한일전 패배와 벤투호의 실패를 구분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그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지금 구분이 안 돼 있어서 꼬집어야 될 건 그러니까 꼬집을 거만 꼬집고 잘못된 것만 짚고 넘어가야 되고, 혹은 아쉬운 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그냥 벤투호한테 다 같이 가는 것처럼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건 되게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월드컵에 성적이 나든 안 나든 벤투 감독이 만들어준 성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그런 공과 과를 잘 평가를 해야지, 한일전 2번 연속 쳤다, 이게 되게 열받는 일이죠. 열받는 일인데 이 경기 결과만 가지고 문제를 짚는 게 합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벤투 전체가 실패했다고 보기에는 이게 말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기사 보면서 야, 뭐 이런 기사가 나왔냐, 그러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오냐라고 생각했던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번에도 리뷰를 했기 때문에 좀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일본전 패배는 벤투 감독의 잘못이라고 하는 게 저는 합당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이치에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어찌됐든 간에 본인의 전술적 색채가 강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고집이 세다, 고집인지 이게 어떤 그 철학인지 이렇게까지 구분하긴 좀 어렵지만, 잘 되면은 철학이고 안 되면은 원래 고집이죠. 그건 맞아요. 맞는 것 같아요. 결과가 이제 축구는 너무너무 중요한 스포츠니까. 뭐 스포츠도 다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스가 있었다는 건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선수 선발에서 어려움은 있었던 건 맞아요. 그리고 선수들도 지쳐 있었다 맞는데, 일본도 그 이제 발 맞출 시간 없고 그런 거 뭐 비슷하다 그러면 저도 그것도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그 전술적으로 본인들,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을 많이 못 부르는 상황이었고, 못 쓰는 상황이었고, 특히나 이제 미드필더가 좀 많이 고민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어디서 봤지? 커뮤니티 돌아다녀 봤나? 미드필더 선수들의 뭐 컨디션이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됐든 벤투 감독이 믿고 쓰려고 중원에서 그래도 공 돌리는데 중심으로 쓰려고 했던 손준호라던가 황인범이 다 빠져버렸고, 백승호 선수가 이제 컨디션 안 좋고, 김동현 선수도 별로 안 좋았다고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정확히 어디서 본지 기억이 안 나요. 어느 커뮤니티인지. 하여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권경원 선수를 쓴 거는 이제 그 본인의 전술적 틀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카드였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이제 명단 보고 이거 쓰리백 아니야 했어요, 사실은.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보면은 뭐 디테일한 건 빼고라도 본인이 원래 생각했던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수비형 미드필더로 쓸 수 있는 선수를 가져다 놓은 것 같았어요, 저는. 김진규 선수를 밑에 쓸 수는 없고 앞에서 쓰는 게 더 이제 공격적인 거나 이런 것도 밸런스를 생각했을 때 그게 맞다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거기서 미스가 났고, 결국에 그거는 감독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90분에 한정해서 얘기하는 거죠. 한일전에서 판을 잘못 잡았다. 맞는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일전은 확실히 벤투 감독이 너무 이 한국인들의 이 정서적인 어떤, 일본한테 가위바위보도 지기 싫어하는 이 마음을 알았더라 그러면 이건 좀 아니다라고 비판한다 그러면 저는 좀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너무 고집 피웠고, 선수들이 그거를 잘 수행하지 못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그 말씀드리면, 이게 지금 관련된 기사랑도 느껴지는 건데, 뭐 지금 네이버에 올라와 있는 기사예요. 조직력을 살리는 게 감독이다.
이런 얘기를 썼는데 저는 이거는 뭐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사실 반도 아니고 반도 안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조직력이라는 게 뭔가요? 조직력이 뭐죠? 조직적으로 잘 돌아가는 팀을 만드는 게 조직력이잖아요. 근데 이게 조직력이라는 게 그냥 눈 감았다 딱 뜨면 조직력이 생기나요? 이거는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들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럼 일본은 왜 그러냐? 이거를 이제 제가 조금 저번에도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일본 선수들의 전체적인 축구 지능이 그러니까 전반적인 선수들의 축구 지능이 좀 높은 것 같아요. 한국 선수들보다. 제가 느끼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제가 ACL도 항상 보잖아요. 다 챙겨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첫 골 소마유키가 헤딩으로 넣었던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일본 축구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우라와레즈랑 울산 얘기 16강전 그 얘기 제가 되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그거랑 예전에 요코하마가 전북 3대 0으로인가 이길 때 그 경기도 마찬가지인데 일본이 되게 잘하는 게 우리나라도 잘 써요. 지난번 A매치 때도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김진수 선수 쪽으로 넘어가는 패스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윙 플레이어나 사이드 쪽에 있는 선수들을 뒤에 있어서 시야 밖에 있던 선수가 순간적으로 반대쪽에 있던 선수한테 반대쪽에 있던 선수에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순간적으로 가담하면서 이 포백의 바깥에서 움직이던 선수가 뭔가 틈을 만들어내는 거 있잖아요. 일본이 진짜 잘해요.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사실은 그 소모요키가 머리로 마무리했지만 그게 발로 넘어갈 때는 그거를 원터치로 중앙에 넣고 마무리하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게 저번에 아침 때도 많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 가와사키가 몇 번 보여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예를 들면 왼쪽 측면에서 오른쪽으로 길게 크로스를 넘기고 그러면 수비들이 왼쪽을 보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따라가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원터치로 중앙에 넣어서 마무리하는 장면들을 되게 잘 씁니다. 일본 축구가. 근데 그게 가와사키만 그런 게 아니라 일본 팀들이 다들 그런 걸 잘해요. 그리고 풀백들 가담 타이밍도 되게 좋고요. 좋은 장면들을 보면 확실히 이 선수들이 머리가 좋다. 그러니까 축구 지능이 좋다. 그리고 축구 지능이 좋다는 게 우리나라 선수들이 막 멍청해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일본이 그런 축구를 많이 해요. 우리나라보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제가 지난번 리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승우 선수나 기성용 선수 전술적인 얘기를 하는 게 그러는 의미예요. 일본 선수들이 조금 더 전술적인 축구를 하는 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익숙하잖아요. 내가 익숙하잖아. 그러니까 감독님이 와서 모리야스 하지메 감독이 와서 야 이거 해보자 그러면 빨리 알아듣죠. 왜냐면 익숙하니까 내가 많이 해봤던 거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제가 지난번 리뷰 때 조금 말씀드렸지만 3백을 단단하게 세우고 이렇게 하는 축구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면 김동현 선수도 강원에서는 벤투호 같이 축구 잘 안 하잖아요. 그럴 일이 잘 없잖아요. 예를 들면. 그래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벤투 감독이 보면 볼 잘 놀리는 팀 선수들을 많이 뽑는다. 지난번에 강원 FC였고 지금 FC 서울이잖아. 순위가 안 좋아도 거기 가서 많이 뽑는 게 뭐냐면 익숙한 애들을 데려가다가 놔야 걔네가 빨리빨리 습득을 할 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이렇게 조직력을 내기 위한 목적이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선수 역량도 있는 게 개인 기량도 봐야 돼요, 결국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술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전술적으로 복잡한 축구를 하던 팀에 있던 선수 그런 축구를 하면 이 선수는 진짜 빨리 녹아들겠죠. 기술적으로 있으니까. 근데 이 선수가 머리가 되게 좋아요. 막 축구 지능이 너무 좋아. 근데 기술이 없어요. 혹은 신체 능력이 너무 떨어져. 그럼 못 쓰잖아요, 사실은. 기본이니까 축구에서 그런 것들을 기술이나 뭐 신체적 능력은 기본이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그렇게 막 그림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막 설명드리지만 제가 이거 막 그런 거 막 잘 볼 수 있다고, 심지어 제가 경기 중에서 볼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장에서 혹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저를 갖다 놓으면 쓰겠습니까? 어떤 프로 감독이 저를 쓰겠어요? 제가 들어가면 나머지 10명 다 죽이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민폐란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그러다 보니까 벤투 감독이 뽑을 수 있는 게 한정적이고, 실제로 볼 잘 돌리네 해서 갖다 놔 보니까 약간 기술적으로 좀 아쉽네, 혹은 좀 더 다부졌으면 좋겠는데, 좀 더 사이즈가 컸으면 좋겠는데, 좀 더 빨랐으면, 이런 게 있다 보면 조금씩 밀려나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조직력의 문제도 결국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갖추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벤투 감독의 문제라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축구 전반이 좀 약해졌다도 아닌 것 같고, 한국 축구가 약간은 조금 성적지향적으로 가다 보니까 좀 전술적인 다양성이 부족했다라던가 과감한 시도를 하는 축구가 부족했다,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조직력 문제는 벤투 감독도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지만 확실히 고전을 본인도 했을 것이다. 고민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입을 하는데 잘 안 나오네. 이거 어떡하지? 잘 안 나오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고려를 해야 될 게, 이게 뭐 비판 나올 때는 재반 사정을 고려를 안 하니까. 근데 사실 이번에도 리그를 한창 치르다 가다 보니까 뭐 2, 3일 간격 치르는 때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체력 안배를 많이 신경 써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고영준이라던가 강성진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앞에 중국 일본전에 막 나와가지고 일본이란다, 저기 홍콩전에 나와서 체력 안배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발맞출 시간은 부족했죠. 그리고 엄밀하게 따지면 그 선수들하고 조직력 맞추는 게 그렇게까지 중요한가라고 생각해보면은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부상 안 당하는 게 제일이야 지금. 왜? 우리 목표가 동아시안컵 우승이 아니에요. 월드컵에서 어떻게든 16강 갈 가능성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 경기에서 누구 뭐 월드컵에 데려갈 만한 선수 한 명이 무리하다 다쳤다.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져요 그거를? 다쳤다 그러면 그 다 비판 기사 나와요. 벤투 감독 이상한 놈이다. 이거 왜 거기 지금 친선 경기나 다를 바 없는 이 대회에 이렇게 올인해가지고 지금 주전을 잃고, 그런 당연히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직력을 맞추기에는 확실히 좋은 게 아니다. 이게 패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벤투 감독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에서만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지. 그 이상 가고 뭐 조직력이 안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 조직력이 없으니까 벤투가 무능해,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할까?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0대3으로 졌지만, 그 일본도 전설의 1군을 본 적은 없다고들 다들 하시지만 저희도 지금 1군은 아니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럼 1군 대 1군으로 붙으면 이렇게 차이가 날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 1군이라고 하는 건 여지까지 벤투 감독을 자꾸 우리가 막 고집쟁이다, 막 사람 안 바꾼다, 뭐 경쟁이 없다 이런 얘기를 막 치부하면서 그 사람을 욕했던 이유인데, 그게 지금 되면은 사실은 1군끼리 붙으면 조직력이나 완성도가 완전 다르잖아요. 그거를 남미 팀 상대로 보여줄 수 있는데 일본 상대로 못 보여준다? 물론 질 수 있죠. 일본한테 질 수 있지만 이번 경기처럼 무력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손흥민이 배치돼 있고, 김민재가 배치돼 있고, 이재성하고 황인범이 들어가 있고, 최전방에 황의조가 있고, 측면에서 몸 좋은 황희찬이 있고, 벌써 느낌이 완전 달라지잖아요. 앞에가 벌써 느낌이 확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일본도 빠진 거를 왜 자꾸 관가하냐고. 아니 걔네가 다 와도, 도미아스가 와도, 요시다 마야가 와도 나는 우리나라가 셀 것 같은데 앞에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나라 그 A팀, 진짜 A팀 레귤러라고 할 만한 선수들이 오면 거기 조직력은 이번하고 완전 다르죠. 이거 왜 근데 같은 선상에 놓냐는 거죠. 저는 이건 달리 보자, 좀 달리 보자,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경기랑 벤투호의 실패를 다른 선상에 놓고 보자고 한 게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벤투 감독을 우리가 비판할 때는 쓴 놈만 쓴다고 욕을 여지까지 해왔어요. 근데 그 쓴 놈들끼리는 발 잘 맞겠죠, 결국에. 그게 장점이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 최종 예선도, 그러니까 지금 뭐 그 경질 하자는 기사도 봤어요, 제가. 근데 그때랑 이제 비교되는 게 뭐냐면, 지난번 슈틸리케는 최종 예선 단계부터 빌빌 겪거든요. 카타르한테 지고 중국한테 졌네. 중국에 있었다니까요. 중국 창사 현지 있었다니까요. 완전 속 터지죠. 그런 졸전을 보고 결과까지 못 가져왔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아니었잖아요. 최종 예선은 굉장히 스무스하게 통과를 한 편이고 잘했잖아요. 네. 그거를 고려를 해보시면, 이 감독이 만들어온 팀의 수준이 슈틸리케 시계절하고 비교해서 잘리자고 할 정도는 분명히 아닌 겁니다. 왜냐, 한일전 이번에 뛴 멤버들이 월드컵에 나갈 멤버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주전을 뛴 선수들이. 그걸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한일전에 뛴 선수들한테 신뢰가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현실이긴 하니까. 네. 그러니까 구분을 해서 보자. 경기 패배는 경기 패배로 끝나고 그 반성을 좀 찾고, 벤투 감독 너무 전술적으로 완고합니다, 이 사람,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벤투 감독이 무능하고 우리 한국 축구가 골로 갔고, 뭐 최강의 자리에 올라간 적도 없어요. 아시안컵 우승해본 적도 없는 팀인데. 근데 일본한테 영원히 많이 크게 뒤처진 것처럼 볼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좀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그 플랜 A 얘기를 좀 드렸잖아요. 플랜 A.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전 멤버들을 보면서 제가 좀 느끼는 점들이 있는 게,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주로 이제 커뮤니티 다니면서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거라던가 좀 과한데라고 하는 지금 어떤 비판에 대해서 제가 대신 해명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생각이 이게 좀 주장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상황, 그러려고 지금 이걸 찍고 있는 건데,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그 지나가듯이 꽤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그것도 축구 지능의 문제 있잖아요. 그러니까 축구 지능이라는 게 꼭 이런 어떤 뇌의 어떤 이런 IQ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접해봤느냐, 다른 상황에서 빠르게 팀에 녹아들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다양한 축구를 경험해보고 본인도 좀 더 생각하고 내가 어떤 때 하면 좀 더 축구를 잘할 수 있는지 고민하고,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러면은 단점만 있냐? 그게 없으니까 단점만 있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유럽에 나가 있는 선수들을 보면, 유럽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보면, 황희찬 선수는 좀 제외하겠습니다. 황희찬 선수는 다른 거에 특장점이 있는 선수, 신체적인 능력이나 어떤 이런 순간적인 기술의 장점이 너무나 뛰어나기 때문에 유럽에서 먹히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 외에 이제 이재성 선수라던가 황인범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보면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나면서도 영리한 선수들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잘 뛰죠. 활동량이 많고 신체적으로 강하진 않지만. 그래서 보면 이 선수들이 K리그 뛸 때 우리가 어떤 느낌 받았냐면, 그러니까 황인범 선수 물론 K리그 1에서 잘한 적은 없지만, 이재성 선수를 대표적으로 보면, 야, 얘는 다르다. 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그랬어요. 이재성 얘는 뭔가 달라. 그냥 약간 느낌이 그거죠. 딴 사람들이 막 이제 패스 돌릴 때 기어 3단 놓고 돌리는 것 같은데, 이재성한테 한번 딱 패스가 들어가는데 이재성이 원터치를 딱 돌려내는 순간 4단 5단으로 기어가 바뀌는 느낌이 딱 들죠. 그러니까 변속 기어가 이재성을 거치면 기어가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는 그 어떤 축구 지능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걸 갖고 있는 거죠. 그 이재성 선수 알잖아요. 그 약간 요상한 자세에서 원터치 나가는 거, 돌려대는 그 원터치가 전북의 그 선이 굵은 축구에서 세밀한 거 한 방을 만들어내는 게 이재성 혼자의 차이였거든요, 사실. 제가 느끼기엔. 물론 이승기 선수나 김보경 선수 잘하지만, 그 변속 기어 중에는 이재성만한 선수가 없는 게, 김보경이나 이승기 선수는 약간 공을 몰면서 본인이 이제 그 수비 사이를 헤집으면서 만들어내는 스타일인데, 이재성은 그것도 잘하지만 그 원터치 한 방이 기가 막혔거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런 선수들은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나라 한국 축구의 특성이 이제 잘 뛰고 감독시키는 거 지시하는 것도 잘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부진 면도 있고 이렇게 되죠. 네. 이번 경기 안 됐다고 하시겠지만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요게 딱 탑재되면 외국 감독들이 좋아할 만한 장점들이 많은 거죠. 근데 일본 선수들도 뭐 유럽에 많이 나가 있지만 사실 신체적으로 우리나라보다 제가 보기에 억세진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이번엔 못 쫓아가서 그러지 부딪히면 억세게 잘하거든요.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거는 조금 선수 성향이나 어떤 이 구성의 차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지금 전체적으로 리그 수준을 논한다 그러면 저는 J리그가 높다고 얘기해도 뭐 무방하지 않을까. 제가 좋아하는 축구 측면에서. 하지만 붙여놓으면 모른다니까요. 그게 이제 ACL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항상 볼 잘 돌리고 잘 차는 팀이 이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수 퀄리티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일본 축구가 한국보다 앞서갑니다라고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짜 A팀 대 A팀인데 붙어보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약간 좀 중구난방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이거랑 관련해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ACL에서 우리나라가 일본 J리그 팀들을 패고 다니는데 왜 대표팀 못 이기냐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간단한 문제예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그게 원래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발이 안 맞는 선수들이 조금 많이 모여있어요. 이럴 때 현실적으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게 빨라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홍명보 감독님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공격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수비 완성도를 높이는 게 좀 빠릅니다. 왜냐면 공격이라는 거는 내가 상대를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얘네를 우리가 공을 돌리면서 얘네를 해집을 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 수비 같은 경우는 상대가 공격해 들어오는 방향에 맞춰서 수동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게만 만들어 놓으면 조금 더 빨리 만들어져요. 그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벤투 감독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경기에 실수가 있다 그러면 왜 지금 저직력이 안 맞는 애들을 데려다 놓고 왜 자꾸 원래 하던 공격 축구를 하냐, 수비적으로 먼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이길라 그러면? 이라고 하는 비판은
일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근데 K리그에서 물론 여러 가지 팀들이 있지만 이 팀들이 일본 팀들하고 할 때 조금 그 결과를 내는 이유는 발이 맞는 선수들을 데리고 충분히 조직력을 갖추고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색깔을 딱 내니까 일본 팀하고 그렇게 붙으면 비슷비슷한 거죠. 대구도 내려서서 하잖아요. 본인들이 좋아하는 축구 하잖아요. 벤투 감독이랑 어울리지 않지만 그 축구가 깨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항상 대구가 좋은 축구 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 대구 선수 구성에 맞는 축구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하는 이유가 일리가 있거든요. 근데 벤투 감독 그 축구가 하기 싫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제가 그 계속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일본은 상대적으로 근데 그 조직력을 공격적인 축구를 유지하면서 만들기엔 조금 빠르다. 그러니까 좀 수월한 면이 있다. 그 얘기를 같이 드리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뭐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전북은 그러면은 뭐 전북은 사실은 ACL에서 뭐 16강 진출을 했잖아요. 16강 진출을 했는데 저는 전북 축구가 그럼 과연 이 어떤 뭔가 그 ACL을 특히나 보여준 경기력으로 이게 좋은 축구라고 말씀드릴 수 있냐? 저는 뭐 전혀 동의하지 못하는 축구였거든요, 솔직히. 이기길 이기는데 그 축구를 그렇게까지 막 심도 있게 보고 싶진 않았어요, 저는. 보긴 봤는데. 그럼 그 축구가 좋은 축구라고 말하지 못한다 그러면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좋은 축구를 정답이라고 말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기면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울산은 뭐 맨날 잘한다고 하니 떨어졌으니까 걔네는 울산은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이제 기회도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울산은 잘못한 거지. 실패한 거죠. 전북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결과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결과 중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지만 전북이 이제 그 어떤 계속적인 성공, 16강 진출을 성공이라고 그러면 성공이지만 8강, 4강 우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좋은 경기력이 있어야 되고 상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좋은 축구를 가지고 있어야지 이길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ACL 그 32강, 30 몇 강이죠? 40강인가요? 40강에서 하는 그 경기력은 약하니까 전북보다 개인기량이 약한 팀들 상대로 승리를 따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그 팀들이 덜 걸러진 상태니까. 그러니까 전북도 결과를 따낼 수 있지만 위로 올라갈수록 이 어려운 난간들을 이기고 올라오는 팀들이 있는 건데 그 팀들 상대로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방향성의 문제도 당연히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좋은 축구를 하는 거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 단순히 이 한 경기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수비적인 전술을 해버리면 팀의 발전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수비 축구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게 맞냐? 맞지 않다. 왜냐? 지금 현대 축구의 흐름을 잘 보세요, 여러분. 큰 틀에서 우승하는 팀들 중에 내려서는 팀은 없어요. 전술적으로 내려설 수는 있죠. 레알 마드리드가 이번에 챔피언스리그 결승에서 리버풀 상대로 내려서는 경기를 했지만 그 경기만 그렇게 내려섰을 뿐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과연 공을 못 돌리느냐? 아니죠. 공 잡았을 때는 적극적으로 공 돌리고 잘 돌립니다. 전술적으로 좀 내려선 것 뿐이죠. 그거는 변화를 준 거지 그 팀이 그런 팀은 아니거든요. 잘하는 팀들 잘 생각해보세요. 다 라인 올려놓고 앞에서 하는 축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안 그래서 그렇지 스페인 라리가 중위권만 가도 전방 압박 시도하는 팀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걸로 성적도 돼요. 세비야 같은 팀들도 그렇고 그 밑에 있는 팀들도 그런 적극적인 축구를 많이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공격 전술이 그러니까 2010년대 중반 정도까지 2010 초반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무리뉴 감독이 한참 잘할 때는 두 줄 수비가 이게 약간 전술의 트렌드처럼 된 때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두 줄 수비가 안 먹힙니다, 여러분. 하프 스페이스 활용법도 많이 나왔고 좌우로 흔드는 긴 패스들도 많이 나왔고 드리블러들 쓰는 방법도 나왔고 풀백들 전지시키는 방법도 나왔고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예전처럼 수비 축구가 성적을 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수비 축구를 하더라도 예전만큼 단단하게 잠그는 게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월드컵에 나가서도 성적을 내려고 그러면 무작정 내려서서는 답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사실은 그렇게 수비에 강하지 않잖아요. 죄송한 말이지만 김민재가 있어도 김민재가 잘하고 뭐 이런 거지 수비력이 지금 그 유럽에서 뛰는 선수, 남미에서 뛰는 선수들하고 1대1로 붙어서 막 이렇게 막 얘를 제압할 수 있다 이런 선수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밸런스를 잡고 앞쪽에서 밀고 당기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얘네가 우리 위험지구가 들어오는 걸 최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힘싸움을 벌이는 거를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나라가 선택할 수 있는 전술이 아니에요. 전략이 아니에요. 그걸 생각해 보면 한일전을 이기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긴 하지만 한일전을 위해서 수비적인 전술을 쓰지 않은 거에 대해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아쉬우니까. 근데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 계속 수비적인 전술을 써야 되고 일본전에서 그 우리가 앞으로 나온 게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냐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비유를 가끔 드리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10만 원이 꽁돈이 생겼어요. 근데 이 10만 원을 엄마한테 선물을 사서 드릴 거냐 아빠한테 선물을 사서 드릴 거냐를 양자택일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누구 드려요? 내 맘이잖아요 그거는. 그죠? 내가 엄마 드릴 수도 있고 아빠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와서 그래요. 서운하다. 야 아들아 어떻게 너는 엄마만 좋아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아빠 드리면 엄마가 야 좀 서운하다 해도 5만원씩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부모님들이 그렇게 말씀 잘 안 하시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때 서운하다고 얘기를 해야지 너 잘못했어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아쉬워요. 저도 경기 결과가 아쉽고 왜 좀 한일전을 지난번에도 0대3을 졌는데 왜 꼭 그렇게 자기 본인들 그렇게 하려고 하냐 라고 하는 게 아쉽고 비판할 수 있는 점이 있지만 이거 틀렸다고 그러니까 아쉽다는 틀렸다는 다르잖아. 너는 그 전략 잘못 선택한 거야. 그 틀린 거야. 그 축구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한일전 결과랑 벤투 감독을 분리해야 된다. 꼭 분리해야 된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어떤 세계 축구의 트렌드를 주도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인데 우리나라가 최신 축구의 트렌드를 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란도 이제 내려선 축구를 안 하잖아요. 물론 뭐 케이루스가 떠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려선 축구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걸 생각해 보시면 벤투 감독에 대한 어떤 비판의 어떤 수위가 낮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드리고 싶은 거의 다 말씀드리긴 했는데 또 이해 안 됐던 게 경쟁과 실험 뭐 이런 얘기 또 있어요. 기사 봤는데 경쟁과 실험 이게 없었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해명 유튜브를 많이 했어요. 벤투 감독을. 근데 그 저번에 제가 한번 했었는데 심지어 영상이 삭제됐을 거예요. 영상이 삭제됐지 채널이 한 2번 날라가가지고. 근데 절대로 그 폭을 그러니까 좁게 뽑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사실 벤투 감독 뽑는 거는 많이 뽑아요. 다양하게 뽑습니다. 근데 경기에 나오는 사람이 한정돼 있을 뿐인 거죠. 그거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선수가 감독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경쟁이 사라지고 뭐 고인물 말도 안 되는 제가 진짜 많이 말씀드렸는데 내가 프로고요. 내가 프로 축구 선수고 A 대표팀에 들어갈 만한 선수인데 감독이 날 안 써. 그러니까 난 포기. 이런다고요? 그거면 저는 그 선수는 제가 감독이면 그 자세만 보고도 안 뽑아요. 아니 세상에 그런 축구 선수가 어딨어. 35쯤 됐어요. 그럼 안 뽑으면은 그때는 그럼 우리 팀에서는 열심히 하지 이럴 것 같긴 한데 내가 20대 중반이고 20대 후반인데 날 안 뽑아? 나 엄청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해야죠. 감독이 뭘 원하는지 봐서라도 더 잘해야죠. 그게 선수로서 그게 축구도 사실 싸움이잖아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가져야 될 당연한 승리욕이고 그게 이제 호응심이라고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죠. 선수인데 그게 투쟁심이고 그런 거 없이 지금 뭐 감독이 안 쓴다고 내가 대표팀 왔는데 주전 경쟁에서 내가 밀렸으니까 나는 열심히 이런다고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는 선수 잘못이라고 하지 감독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거죠. 선수들이 잘못한 거 혹시라도 있다면 저는 그리고 우리나라 대표팀에 가는 선수 중에 그런 욕심이 없는 선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더 잘해서 내가 쟤를 제압해야지. 쟤보다 내가 더 잘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수 기용도 이번 대회에서 왜 이렇게 무슨 뭐 고인물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 강성진 고영준 뭐 또 누구 있었죠?
조유민. 아니 막 새로 들어온 선수들이 막 이렇게 김진규 선수도 뽑힌 지 얼마 안 됐는데 계속 꾸준히 아니 계속 들어와서 뛰고 있는데 왜 그런 얘기 나온지 모르겠어요. 이영재 선수도 결국엔 들어왔었고 오랜만에 온 선수 뛰고 막 다 그러는데 뭐가 문제죠? 그러니까 구분할 거랑 구분 안 할 거를 안 하니까 결과가 열받으니까 막 쓰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이치 안 맞는 얘기잖아요. 송범근도 나왔고 김동준도 나왔고 기회 다 줬는데 이번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 자 제가 한 말씀 안 드렸네요. 아까 그 유럽 나가서 이거는 꼭 이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요거는 말씀 하나 더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질 뭐 이 얘기를 들으면서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그거였어요. 아까 황인범 이재성 선수 얘기 제가 들으면서 같이 드린다고 여기다 써놓고서 말씀 안 드렸는데 여러분은 손흥민 선수가 갑자기 월드클래스 반열에 올라섰잖아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보고 월드클래스가 아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코웃음 치겠죠. 야 너 축구 모르지, 축구 할못이지 이러겠죠. 바로 그래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그렇게 컸을까요?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축구 지능이라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손흥민 선수 사실 20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손흥민 선수가 그 U17, U20대에는 안 나갔어요. 20대 월드컵은 아예 안 나갔고 17세 월드컵에 나갔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이제 동북고등학교 FC 서울 그 당시 이제 유스팀이었던 동북고등학교 소속으로 밑에 그게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콜롬비아전이었냐 그랬을 거예요. 거기서 35m짜리 중거리를 한번 꽂은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나기에. 아직도 기억나. 충격적이었어요. 저기 왜 때려 하는 느낌이었는데 그냥 때려 박았습니다. 근데 그때 그 말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손흥민 선수는 지금 보여주는 기술적인 면들은 그 알려진 대로 그 아버님하고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타고난 빠따, 타고난 슈팅력, 근데 오른발 왼발 안 가리는 거, 그다음에 폭발적인 가속력. 그러니까 예전에 그 함부르크 막 그 데뷔전 때 이거 그 막 수비 머리 넘겨가지고 뛰어 들어가면 봐도 지금하고 다를 바가 없이 느껴져요. 사실은 개인적인 능력은. 근데 이 선수가 그렇게 해서 레버쿠젠에서도 물론 이상한 뭐 벨라랍이나 고전 많이 했지만 토트넘에 넘어가게 된 거는 그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뛰어났기 때문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기술적인 능력이라던가 타고난 신체적인 능력이 좋으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예전에 언더아머 입을 때 있었잖아요. 토트넘이 지금 나이키지만 언더아머 시절에 그 손흥민 선수는 언더아머 또 전에도 있었나? 그 있어요. 하여튼 그 처음에 갔을 때 손흥민 선수가 주전이 아니었잖아요. 많이 밀려 있었어요. 왜냐면 맨날 보면 케인 움직이는데 겹쳐 있고 이런 경우들이 아직도 전 많이 기억나거든요. 사실은 다른 선수들 동선이 겹칠 때가 엄청 많았고 사이드 벌려야 될 때 안으로 들어와야 될 때 구분이 잘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야,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지금은 누구보다 공 없을 때 움직임이 좋죠. 수비 뒤를 팔 건지 나오면서 받을 건지 잡아놓고 뒤로 연결해주고 판단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신체 능력에 더해서 기술적인 능력에 더해서 이게 빨라지니까 얘한테 맡겨놓으면 공도 안 뺏겨. 덤비면은 뚫고 지나가. 역습할 때 패스 가는 길도 좋아. 뭐 그다음에 슈팅력 좋아. 뭐 끝났죠. 공격수가 가질 걸 다 갖췄죠. 사실 헤딩 빼고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전술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갖추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 그게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일수록 많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 K리그에서 조금 수비적인 축구를 많이 접하게 되는 게 그렇게 달갑진 않은 거예요. 저는. 본인 팀에서 하는 축구가 좀 더 세밀해질 필요가 있고 제가 그런 팀들을 항상 응원하는 이유는 그런 게 고급 축구고 선수들도 성장할 수 있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발전하기 좋은 축구니까. 당장의 성적은 수비적인 축구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돈 많이 쓰는 팀은 좋은 축구를 해야 돼요. 왜냐면 돈이 없는 팀들이 그렇게 공 돌리고 막 하다 보면 나보다 잘하는 선수들이 나오면 공을 뺏길 수밖에 없거든요. 좋은 팀들은 선수들이 좋으니까 그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축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도 빼먹었는데 그 일본하고 할 때 특히나 우리가 좀 고전했던 이유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공을 돌리고 이런 축구를 많이 하지만 그 뭐라 그럴까요? 기저에 깔린 어떤 배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기술이 좋아야지
기본적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좋을 때는 조금 공격적인 축구를 하기에 좀 수월한 면이 있어요. 상대가 나한테 압박을 예를 들어서 들어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압박을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프로축구 선수한테. 그러면 선수가 어떻게 할까요? 비웃으면서 지나가겠죠, 저를. 그러니까 너무 차이가 큰가요? 아마 대학교 선수 정도 되는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압박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들어가 있는 선수 국가대표 정도예요. 그러면 제 생각이지만 그거는 이 선수들 당황하지 않아요. 자신감도 넘치고 실제로 실력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수비수들도 다 여유 있게 공을 이렇게 툭툭 내주면서 나오고 막 돌리면서 나올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개인 기량이 비슷해요. 일본처럼 비슷하고 얘네도 조직적인 면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낮거나 비슷해. 그러면 그때는 이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돌리는 게 너무 힘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한일전 패배로 연결됐던 이유는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크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돌리기가 더 힘들었던 거예요. 사실은 뭐 조금 더 약한 팀 중국이나 홍콩 상대로는 잘할 수 있는 이유가 이제 개인 기량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가 겹쳐서 나온 패배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이게 왜 굳이 지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 드리고 40분에는 끊고 가야 되겠다. 자, 하나는 지금 최근에 이제 갑자기 또 나오고 있는 얘기인데 어저께 뭐 친구가 보내줬어요. 그 협회에서 이제 뭐 결단 뭐 이런 그런 식의 내용이었는데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학과 나왔거든요. 역사 전공했어요. 역사 전공했는데 역사를 전공하면서 지식적으로는 많이 부족했습니다. 솔직히 학점도 별로 안 좋고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맨날 축구만 하러 다녀가지고 술 먹고 그래서 공부를 잘 못했는데 학과에서는 잘 못하는 편이었는데 근데 배운 건 그건 있어요. 이게 비슷해요. 모든 게 사람 살이라는 게 비슷해서 항상 비슷한 것들이 반복되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되게 좀 식상한 얘기긴 한데 보면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를 좀 고민해볼 기회들을 많이 줘요. 왜냐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시뮬레이션이잖아요. 전에 있었던 거를 시뮬레이션 해보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학이라는 게. 그래서 이런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다음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이제 사학의 어떤 그 거울이라는 이니 뭐 이런 얘기들 나올 때 그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경질 얘기가 나오는 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거를 비춰보자는 거죠. 과거에다가 얘기가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런 얘기를 당연히 안 되죠. 2014년에 어떻게 됐어요? 감독을 잘랐습니다. 조광래 감독님 지금 사장님 잘랐어요. 그다음 어떻게 했어요? 감독 선임하는데 감독 대충 뽑았죠. 대충 뽑았다는 게 최강희 감독님을 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때 뽑았어야지 본선까지 갈 사람을. 일단 최종 예선만 어떻게 하고 보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 좀 듣도 보도 못한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그거 끝나고 나서 최강희 감독님 K로스랑 싸우고 그렇게 우여곡절 그때 최종 예선에 갑니다. 아니 본선에 갑니다. 감독 선임하는데 홍명보 감독님 불러다가 썼죠. 결과가 어땠어요? A매치 몇 번 하지도 못하고 갔어요. 그때. 물론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 때문에 더 비난을 많이 받긴 받으셨지만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했어요. 감독이 원하는 색을 낼 그것조차 부족했어. 그죠? 그래 감독님 어떻게 됐어요? 축구계 복귀 못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날라갔습니다. 자 2018년 어땠습니까? 이번엔 잘못했죠. 협회가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안 잘랐죠. 결국도 거기다 소방수를 갖다 놨어요. 그것도 누구? 리우까지 어찌됐든 성과를 어느 정도 내고 있던 지도자인 신태용 감독님을 갖다 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또 조별리그 탈락하고 우리 축구도 못했어요. 스웨덴전에서 축구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는 그것도 되게 아쉬운 게 뭐냐면 좀 더 많은 경험을 쌓고 그 팀 자체로서 감독님하고 그런 것들을 보고 나서 경기 들어갔으면 스웨덴전에 그렇게 무작정 내려서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다 평가전을 여러 가지 팀들하고 해보면서 우리가 유럽에 있는 그래도 중위권 이상 되는 팀들하고 어떻게 하면 좀 발을 해보면 맞을까, 우리가 어디까지 먹힐까를 봤어야죠. 그러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멕시코나 이런 애들하고 맞불 놔봐야 된다고 하는 게 브라질도 마찬가지. 이번에 6월에도 우리가 안 게 뭐예요? 자 브라질이나 멕시코쯤 되는 애들한테는 섣불리 달려들면은 큰일 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웠잖아요. 월드컵 본선 가서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한테 그렇게 한다? 저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벤투가 똑같이 한다? 그때는 저 욕 엄청 할 겁니다.
아니 당신 벤투는 학습 능력이 없습니까? 이러면서 엄청 욕할 건데 그거는 결과를 진짜 우리가 원하는 최종 목표에서 나왔을 때 이긴 거고 그 전까지는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강도를 가지고 우리가 덤빌 수가 있는지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결국에 그때도 그걸 못 해봐가지고 2018년 스웨덴을 잡는 게 제일 중요했잖아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스웨덴을 잡았어야 돼요. 물론 만만한 팀은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거든요. 근데 결국에 그때도 성적이 안 나왔죠. 독일을 이겨가지고 희석이 됐을 뿐이지 결국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대회를 뭔가 색깔을 못 보여주고 온 거 맞잖아요. 독일전에서 뭐 했어요? 우리나라 수비밖에 안 했어. 수비밖에. 조현우 선수가 막 엄청 선방하고 그런 게 없었으면 한 골만 들어갔으면 와르르 무너졌을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거를 물론 선수들이 간절하게 뛰어서 잘 막아준 거지만 이게 축구적으로 봤을 때 그 경기가 높게 평가할 수 있는 경기였냐? 저는 모르겠어요. 결과가 너무 즐겁고 우리가 행복했던 거지. 자, 그걸 생각해 보면 신태용 감독님 축구도 시간을 더 줬으면 좀 나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지금 당장 월드컵이 8, 9, 10, 11, 11월 아니에요? 3개월, 4개월 남았는데 감독을 뭐 결단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저는 어이가 없어요. 뭘 보고 배운 겁니까? 그동안 지난 두 대회를 그렇게 감독들을 괴롭히고 마지막에 바꿔가지고 고생해놓고서 벤투 감독을 이렇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협회라는 게 존재하는 거는 일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팬들의 입맛을 맞춰주기 위해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팬들이 물론 중요한 건 팬들이 축구를 살려주는 핵심적인 요소죠. 공놀이 있잖아요. 공놀이 뭐 팬 생산적인 얘기 그 최희한 감독님 하셨던 것처럼 팬이 있어야 축구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는 팬들의 어떤 이 그 즐거움을 위해 움직여야 되는 거를 어떤 이 목적으로 하는 거지만 우리 당장의 목표는 이 A 대표팀 지금은 당장 목표 A 대표팀이 잘하는 거, 좋은 거, 이 팀이 잘할 수 있는 거를 찾아주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동아시안컵에서 실패했다고 자르는 게 아니라 월드컵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 좋은 방법이고 그게 가장 중요한 목표니까 그걸 어떻게 이뤄갈 거라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에서 감독의 거치 얘기가 나온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어이가 없는 얘기죠 사실. 협회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벤투를 당연히 어떻게 하면 벤투 감독이 잘할까를 고민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감독을 자를까? 이런 얘기를 할 그런 식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 나오는 것들이 좀 어이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배운 게 없지 않냐? 이런 얘기까지 좀 세게 말씀드리면 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저는 언론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뭐 의견 개진은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의견이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 우리나라 축구에 대해서 너무 폄하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지나가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축구가 일본한테 진다? 졌죠. 결과적으로 졌죠. 결과적으로 졌고 기분이 안 좋죠. 기분 안 좋은데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축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다 별로이느냐 그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가는 점이 있다 그러면 배워서 쫓아가면 되는 거지 뭐 무슨 뭐 쇄신이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싶어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유스팀 체제가 잘 갖춰져 가지고 좋은 선수들이 나오고 있고 뭐 강성진 선수라든가 올라오고 고영준도 포철구 출신이거든요. 다 올라오고 있고 여기서 이제 유럽에 가서 또 도전하는 선수들도 늘어나고 있고 이번에 김민재 선수도 빅리그에 갔고 나름대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축구가 2002 세대가 제일 붐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정도만큼 축구에 대한 인기가 높진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롤이나 게임 쪽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축구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약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 받아들이고 우리가 뭘 최선을 가지고 할 것이냐를 고민해야 되는 거지. 이게 무슨 뭐 한국 축구의 위기고 이렇게까지 가는 게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까지 연결됐는지. 그리고 일본한테 축구 졌다 그래서 우리나라 축구 끝나는 게 아닌데. 그냥 그게 약간 저거 아니에요? 감정적인 거랑 너무 섞인 거 아니에요? 최종 예선을 너무 이렇게 스무스하게 통과를 했고 일본은 오히려 진해 전설의 일군들 다 불러다가지고 떨어질 뻔했잖아요. 최종 예선 단계에서 진짜 안 좋았잖아요. 떨어진다 3위까지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종 예선에서 우리 팀이 가지고 있는 최선의 선수들을 다 모아놓고 진짜 경기들 지면 안 되는 경기들을 치러가지고 우리나라는 이란하고도 같은 조에 속했고 나름대로 강한 팀들하고 해가지고 스무스하게 1, 2위만 유지하면 물론 2위로 갔죠. 1위도 노려볼 수 있는 만한 거의 양강 구도를 딱 하면서 딱 안정적으로 갔습니다. 물론 거기도 뭐 만만치 않은 팀들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일본은 이제 고전하면서 막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갔어요. 근데 그거 다 최종 예선 다 끝나고 1군 선수들 유럽에서 뛰고 있는 핵심 선수들 빼놓고 동아시안컵에서 여기 있는 선수 데리고 경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일본 졌어. 그럼 어느 쪽을 더 높게 평가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은 각자의 판단에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전이 특수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벤투 감독에 대한 뭐 얘기라던가 한국 축구의 위기가 나와야 되는 문제인가? 요거에 대해서는 다시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은 되게 쉽잖아요. 말은 쉽고 자극적으로 말하면 기사가 되기 때문에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저도 그 생리를 알죠. 저도 예전에 그 어그로 끄는 기사들 많이 써봤으니까. 근데 그게 주류의 의견? 주류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영향력 있는 의견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대중적으로 지지를 받는 의견이 꼭 맞는 의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게 또 하여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대회에서 일본한테 진 거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좀 있었고 아쉬워할 수 있는 거였지만 벤투에 대한 신뢰를 접을 정도의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일 것 같아요. 이제 김민재, 손흥민 다 불러가지고 하는 A매치들을 잘 지켜보시면서 그때는 다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10월 맞나요? 9월에도 A매치 있나? 9월, 10월, 11월 요때 그 앞두고 하는 평가전들에서 만약에 이번 일본전처럼 무기력한 경기가 나온다 그러면 저도 이제 그때는 이제 비판의 대열에 합류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조금 유보적으로 봐주시는 게 좀 기다려주시는 게 맞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또 40분 한다 그래놓고 한 30분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또 50분 했네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제 얘기가 맞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다 옳은 얘기고 다 일리가 있지만 제 생각은 이렇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